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대구에 있으면 서울이 어떤지 몰라서 저랑 다른 교수님도 다른 일이 있어서 같이 둘이서 올라왔는데 둘 다 이제 겨울 패딩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서울이 춥다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려는 차원에서 패딩을 입었는데 또 와보니까는 서울역에 내려보니까 대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우리들 경제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그 준비한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재정 준칙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이제 글을 3편을 썼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진보 매체에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에서 이제 토론도 했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집권 민주당에서 그 생각하는 그쪽 입장을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저를 이제 초청하신다고 했을 때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어디까지나 이게 우리 민주사회 시민들이니까 어디선가 컴프로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현재 뭐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아주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다시 좀 우려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 10월에 이제 소득 분배라든가 고용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제 보면은 정부 재정 대응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치열한 좀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당초에 세계 경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봄철에 1차 팬데믹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을 것이다. V자 회복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주요국에서 2차 록다운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이제 3차 확산이 겹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숨이 좀 많이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내년도 이제 예산안 특히 이제 고용 쪽을 이제 저는 이제 중심적으로 봐왔는데 감액 배정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괜찮은 건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다시 더 지금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사실은 제가 이제 거시경제학이어서 항상 거시경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리고 원래 제 전공이 이제 DSG 모형이었기 때문에 그 키들랜드 프레스콧의 그 통화 준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가장 핵심적인 이론의 주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통화 준칙, 통화 정책 관련으로는 사실 준칙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하는데 재정 관련된 부분은 이론은 사실은 상당히 취약합니다. 거시경제 이론에서 실제로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데피시트 바이어스라고 하는 그 박현수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 아주 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출 효율성을 이제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재정 이 준칙을 결국은 국가 채무 비율이랑 재정 적자 비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증세론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 결국은 우리가 국가 채무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려고 할 때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증세 방향으로 갈 거냐.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지출을 줄일 문제가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안 쓰면 오히려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이제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저부담 저복지 체제에서 체제 일종의 전환 같은 거를 시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중부담 중복지 이 정도로 이제 전환을 하려면은 증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준칙으로 우리가 강제할 거냐 아니면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거 증세를 우리가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이제 가져갈 거냐 이런 이슈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래서 지금 재정 준칙을 즉각 시행해서 그 증세를 강제하는 부분들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재정 포럼에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 중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즉각 시행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긴축으로 급격하게 전환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실제로는 가계부채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 부채 사이에는 둘이 같이 커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국민 경제 균형식에서부터 어떤 관계가 도출되냐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부문별 자금 수지의 합은 이퀄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부채를 줄이면 그때는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수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그러면 정부 부채가 줄더라도 가계 부채가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만약에 우리가 흔들린다 그러면 그때는 정부 부채가 그런 과정에서 줄어들 때 가계 부채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려면 그 균형 국민 소득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 딥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수식으로 다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중기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물론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하반기 되면은 극복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그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긴축 기조로 가게 되면 경제가 상당한 불안정을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는 증세 기조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순진한 케인지안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케인지안입니다. 근데 케인즈의 실제 문헌들을 직접 보셔야 되는데 케인즈가 재정 적자를 용인했다고 그 주장하시면 그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면은 케인즈가 실제로 이제 썼던 편지 같은 것들을 보면은요, 케인즈가 생각했던 건 롱런에서 균형을 역시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를 마음대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지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케인즈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정책도 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은 맞습니다. 과감한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를테면 그 중에는 뭐 아발 러너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아발 러너의 주장에 대해서 케인스가 억셉트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수용되기 어렵다. 그런 주장 자체가 그런 이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굉장히 강한 스트롱한 그 케인지안으로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증세를 우리가 충분히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건전재정 포럼에서도 제안하셨던 그런 고정된 수치를 우리가 임계치로 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다른 기회를 통해서 60% 3% 룰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사실은 독일 이제 분데스방크 총재 한스 티트마이어가 과거의 독일 구헌법에서 보면은 공공투자를 위한 재정 적자를 허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 일어났는가 봤더니 한 3% 일어나더라. 그래서 한스 티트마이어가 당시에 이태리나 프랑스의 굉장히 강한 반대를 누르면서 이제 80년대 말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90년대 초에 이제 유럽 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박형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렴 기준으로서 당시에 각 국가 간 그 국가 채무 비율의 평균을 이제 기준으로 잡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정 적자 비율 3%를 이제 잡은 것이었고요. 최근에는 이슈가 이제 유로가 출범한 다음에 독일도 유로화로 채권 발행하고 그리스도 유로화로 채권 발행하고 하면서 서로 이제 각축전이 사실 시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서로 말하자면은 뭐 좀 이렇게 서로 한정을 스스로 지어서 다른 나라한테 폐해가 가지 않도록 하려고도 이제 했던 그런 배경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체제가 사실 최근에 붕괴가 됐는데 요거 있기 전에 그 유럽 재정위기를 겪으면서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조금 이걸 어떻게 풀어갈 거냐에 대해서 당시 유럽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준칙을 그 당시에 준수할 것을 강제했는데 굉장히 남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그것 때문에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채무 비율은 아시다시피 분모의 GDP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디노미네이터 이펙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 분모의 그 영향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미국 버클리 대학의 앨런 아우바우 교수나 아니면은 우리 하버드 대학의 로렌스 서머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이제 페이퍼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최근에는 이제 유럽 회복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준칙을 유예하고 지금 자금 조달 통로를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아니에 재정적으로 너무 그 규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떤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유럽의 그 재정 준칙 관련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피스칼 프레임워크에 대한 새로운 어떤 접근법인데, 그 이제 블랑샤가 최근에 이제 CEPR을 통해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 자체는 뭐냐면 룰보다는 이제 스탠다드를 정하는, 규범을 정하는 식으로 접근하자. 준칙으로 우리가 어떤 고정된 수치를 제시하게 되면은 그게 불확실성이 현실에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퍼레이셔널 하게 되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재정의 어떤 안정을 기하기 위한 그 접근법은 고정된 수치를 강제하는 것보다는 그 좀 더 그 폭넓은 의미에서의 스탠다드를 정해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뭐 재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한다거나 그 다음에 원칙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별로 채무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을 주장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전에 BIS, 그러니까 그 국제결제은행에서 각 나라의 그 은행들의 이제 건전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무조건 8% 룰로 접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신바젤 협약에 따르면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동시에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인터널 레이팅도 도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말하자면은 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자체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 있고 오퍼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내용이 많고 복잡해졌습니다만 그만큼 개별 국가의 특징이라든가 해당 경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방식은 이미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IMF 같은 데서는 Debt Sustainability Analysi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평가를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도, 2011년도 이때쯤 가면은 IMF 페이퍼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테면 조나단 오스트리 같은 사람이 쓴 유명한 페이퍼 피스칼 스페이스 이런 걸 보면은 데드 리밋 이런 개념을 제시하면서 국가별로 어떤 고정된 기준 스레시홀드는 없다. 아까 이제 박근수 교수님 발제하실 때도 그런 말씀을 이제 매직 넘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다니는 표현인데요. 그 중에 이제 라인하트 로고프 같은 경우에는 90% 얘기했지만 사실 그것은 에러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난 거였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상적인 숫자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각 국가의 경제적인 특성들을 감안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뎃 리밋이 각 나라마다 추정될 수는 있거든요. 그 한계를 감안해서 우리가 재정 준칙을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케인지안 관점에서 재정 준칙은 이런 특성을 갖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남유럽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경제가 쪼그라들어서 국가 채무 비율이 올라갈 때 다시 경제를 쪼그라뜨리는 긴축 정책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 정부 지출 자체가 이론적으로 당연히 카운터 시클리컬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재정 준칙에 막혀서 그 못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블랑샤가 2019년에 그 아메리칸 이코노믹 어소시에이션에서 그 했던 연설에서 뭐 잘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고요. 사실 40년대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경제 성장률하고 이자율 차이를 잘 고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자율이 낮고 경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그보다 높은 수준일 때는 그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그 익스플로이트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블랑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는 피스칼 코스트가 제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공투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공공투자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사실 전략적인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에 대한 투자, 기술에 대한 투자, 지식에 대한 투자,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 세대한테 빚을 많이 주는 것도 문제지만 미래 세대한테 우리가 상처난 경제를 주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모성 보호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생산성, 결국은 TFP를 어떻게 올릴 거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성장 정책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성장 정책은 결국은 공공투자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이고, 특히 지금 같은 기술적 전환기에는 국가가 그런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역사적으로도 당연히 다 그 인정하시겠지만 현대 재정학의 리처드 머스그레이브 같은 사람도 이런 응익 원칙이라고 말하는 골든 룰을 이론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투자를 위한 차입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혜택을
현재 세대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독일에서 2009년에 아까 전에 독일 기본법 여기 나왔습니다만 개정되기 전에 왜냐하면 2009년은 마스트리트 조약에 따른 이제 그 헌법 개정이었고 그 전에까지 이제 유지되던 2009년까지 유지되던 그 헌법을 보면은 이 지금 말하자면 공공투자를 위한 차입을 허용한다는 원칙이 허용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개헌 과정에서도 유럽의 여러 전문가들이 데드 브레이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 응익 원칙에 따른 공공투자 허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 공공투자를 위한 차입의 허용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고 블랑샤드 같은 사람도 그 EU에서 이제 이렇게 공공투자를 위한 차입을 따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어떤 전략적 과제들을 지금 검토할 때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과감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재정 사업이 비효율적인 측면 중에 하나는 너무 우리나라는 안 하는 재정 사업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할 건데 어떤 재정 사업에도 진짜 사업을 겨우 이름만 달 수 있을 정도로 찔끔찔끔 예산이 배정되는 바람에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고요. 그러면서 낭비가 발생하는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과제들에 집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과감하게 책임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 저증 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약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즉각 시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퀘스천 마크를 던지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상황의 어떤 변화 지금 너무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재정 수지 1.5%면 올해 2020년 4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관리 수지하고 통합 수지 차이가 1.7%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 관리 수지라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통합 수지로 따지면은 흑자를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이 물론 이제 증세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경제 상황이 지금 그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숫자를 못 박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재정위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국회나 행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저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것은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주의 기술 관료주의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이 우리한테 오히려 더 필요하고 재정 준칙이 아니더라도 재정이 왜 안정화돼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리가 증세를 통한 복지 지출을 확대하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증세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에서 경제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전략적인 과제들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경제를 만들 수 있다면은 분모가 좋아져서 재정이 건전화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현 상황에서 재정 건전화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라는 엄혹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자가 아니라 분모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